1941년 6월 독일군은 승리가 즉각적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수백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소련 국경을 넘었습니다. 초기의 징역은 압도적이었지만 영토의 넓이, 극심한 조건, 예상치 못한 저항은 그 확신을 빠르게 무너뜨렸습니다. 그 뒤로 백병전, 매복, 얼어붙은 참호, 그리고 끝없는 폭력으로 점철된 전역이 이어졌습니다. 스탈링그라드에서는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음식도 지원도 없이 고립되었고 전염병과 지휘체계의 붕괴 사이에 갇혔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동부 전선은 무질서한 후퇴, 항복에 대한 처형, 부상자 학살, 그리고 군사 질서의 완전한 파괴의 무대로 변모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들에게 전쟁은 1945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제 노동, 영양실조, 질병이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돌아온 이들은 묻지 않기를 선호하는 사회를 만났습니다. 소련 전선에서 싸웠던 독일 병사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옥의 문턱. 1945년 1월 초 소련군은 수적으로나 수단적으로 명확한 우위를 가지고 동프로이센으로 징역을 개시했습니다. 비스와강 도하는 여러 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지역에 배치된 독일군 부대를 포위하고 해체하려는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선은 발트해에서 카르파티아 산맥까지 이어졌고 첫째 날부터 붉은 군대가 작전 방식을 완벽하게 숙달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신속한 돌파, 공격적인 징역, 물류선 파괴, 그리고 보병과 기갑부대의 길을 열기 위한 포병의 집중적인 사용. 이미 소련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재판 없는 처형, 대규모 처벌, 여성에 대한 공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권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수년 동안 동쪽 군인들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해 강조해왔지만 이제 그러한 경고는 도망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공감을 얻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동반한 여성, 노인, 수단이나 준비가 없는 사람들이 소련군이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넷머스도르프와 같은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그러한 공포를 강화했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수집된 증언들은 무차별적인 살인과 반복적인 강간을 묘사했습니다. 당국이 이 정보의 확산을 제한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러한 이야기 중 일부는 주민들에게 더 강한 저항을 요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당의 연설이 현실에 거의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각 지역의 당 책임자들은 사전 통보 없이 떠나 민간인들을 버렸습니다. 질서 유지나 후방을 담당하는 독일군 부대 역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소련군의 공격 속도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명확한 퇴각선 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무질서하고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피난민 집단은 패배한 병사들과 뒤섞여 완전한 혼란의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독일군 사령부에 도착하는 보고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붕괴하는 전선을 묘사했습니다. 공격을 저지해야 했던 사단들은 겨우 몇 시간밖에 버티지 못했습니다. 구데리안과 다른 고위 장교들은 다른 부문에서 병력을 이동시킬 것을 제안했지만 히틀러는 상징적인 지점들을 보존할 것을 고집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도시와 마을이 포위되고 퇴각할 선택지 없이 점령되었습니다. 그러한 장소에서 주민들은 이후에 닥쳐올 상황에 노출되었습니다. 소련군은 이미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서 사용했던 전술을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부채꼴 형태의 대형으로 징역하고 핵심 지점들을 포위하며 초기 방어를 돌파하기 위해 대규모 포병 집중을 사용했습니다. 여러 경우에서 불과 몇 시간의 교전만으로 한 지역이 파괴되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는 급증했습니다. 해질녘 집들의 불길은 전차의 경로를 표시했으며 폐허로 변한 마을들을 뒤로 남겼습니다. 그러한 장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기후는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많은 민간인들이 적절한 방한복이나 음식 없이 도보로 도피했습니다. 길게는 추위를 견디지 못한 어린이와 노인들의 시체가 보였습니다. 일부 집단은 더 빨리 걷기 위해 소지품의 일부를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코에니히스베르크와 같은 도시에서는 공포가 집단화되었습니다.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공식 문서는 파괴되었으며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탈출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동프로이센 전체가 몇 주 안에 함락될 것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과장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당국은 민간 저항을 조직하려 했지만 많은 경우 그러한 지시들은 오직 생존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무시되었습니다. 그렇게 동프로이센의 몰락이 시작되었는데 그곳은 제국의 이념적 심장을 대변했던 지역이었다. 마을들은 지도에서 사라졌고 길들은 죽은 자들로 뒤덮였으며 교회들은 파괴되거나 군사 주둔지로 바뀌었다. 서쪽으로 향하는 긴 사람들의 행렬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이해할 수 없었다. 더 안전한 지역에 살아 도착한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짐을 안고 있었는데 그들이 목격한 것이 그때까지 겪었던 어떤 경험도 초월했기 때문이었다. 문 앞에 적. 1945년 2월 중순 동부전선은 빠르게 무너졌다. 오데르강을 따라 늘어선 독일 방어선은 붉은 군대의 지속적인 압박에 굴복하기 시작했다. 비스툴라에서 진격해 오던 소련 부대는 그들의 움직임 속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국의 심장부에서 70k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다.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많은 경우 어린 병사나 보충병으로 구성된 독일군 참호는 전선을 유지할 수 없었고 여러 전선에서의 협력 공격은 제국 군대가 조직적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여러 지점에서 후퇴하도록 강요했다. 베를린에서 당국은 더 이상 위협의 심각성을 숨길 수 없었다. 공식 발표는 강경한 어조를 유지했지만 동쪽에서 오는 소식은 점점 더 숨기기 어려워졌다. 거리는 소문으로 가득 찼다. 초토화된 마을, 지도에서 사라진 인구, 그리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붉은 군대 전체 부대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다. 기차역에서는 사람들이 떠날 수 있을지 모른 채 기다리는 군중이 보였다. 가족들은 아이들을 서쪽에 있는 친척들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임박한 도착,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 그리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병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정부 내부에서도 분위기는 불안정했다. 히틀러는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최근의 징역 이후 소련군이 약화되었다고 계속 확신했다. 베를린에 머물던 괴벨스는 서사의 통제를 주장하며 국민들이 다른 시대처럼 저항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힘러는 학생, 노동자 또는 당원들로부터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는 것과 같이 현실과 점점 더 멀어진 해결책을 제안했다. 결정은 긴장된 회의에서 이루어졌고 지휘관들은 히틀러에게 제시되는 낙관적인 보고서와 전선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에게 반대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베를린 시민들은 끊임없는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공습 경보는 잦았지만 두려움은 더 이상 폭격에 집중되지 않았다. 진정한 불안은 육로로 올 것에 있었다. 사람들은 포위에 대비했다. 지하실은 강화되었고 식량은 비축되었으며 걸어서 도망쳐야 할 경우를 대비해 대체 경로를 찾았다. 그러나 포위망은 빠르게 좁혀졌다. 3월 중순 소련 부대는 오데르 강을 따라 최종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지점들에 도달했다. 주민들은 도시가 더 이상 전략적 방어 능력이나 충분한 신선한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괴벨스는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공개 모임과 연설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에서 그는 베를린의 역사를 무적의 도시로 이야기하며 주민들에게 집집마다 저항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그 연설 뒤에는 커져가는 우려가 숨어 있었다. 개인적으로 선전부 장관 자신은 인구가 더 이상 열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다. 게슈타포는 분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거나 당의 결정을 비판하는 이웃들로부터 끊임없이 보고를 받았다. 많은 가정에서 분위기는 조용한 체념이었다. 한편 붉은 군대는 최후의 공격을 위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었다.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사단들은 탄약, 연료 및 증원군을 공급받았다. 공중 정찰이 실시되었고 도시 진입 경로가 분석되었다. 스탈린은 빠르고 상징적이며 완전한 승리를 원했다. 제국 수도의 함락은 정권의 군사적 종말뿐만 아니라 서방 연합국에 대한 이념적 승리도 의미할 것이었다. 소련 지휘관들은 도시를 강력하게 점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명령은 명확했다. 전투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끊임없는 압력을 유지하며 모든 조직적인 저항의 가능성을 봉쇄하라. 베를린에 갇힌 독일 민간인들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긴장은 일상생활의 모든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시장은 불규칙하게 운영되었고 학교는 자주 문을 닫았으며 병원들은 많은 수의 부상자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다. 일부 거리에서는 주민들이 수상한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그룹을 형성했고 다른 주민들은 보급품이 끊길 경우를 대비하여 물과 약을 저장하기 시작했다. 총리실 벙커 안에서 히틀러는 매일 보고를 계속 받았다. 자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부에서의 공세가 소련군에게 병력을 재배치하도록 강요할 것이라는 생각에 계속 집착했다. 그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사단들과 불가능한 방역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협력자들은 그에게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피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취해지고 있는 결정들이 실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괴벨스는 그의 절대적인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의 고립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회의에서의 커져가는 침묵, 복도의 긴장, 그리고 아무도 방향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느낌에 대해 그의 일기에 썼다. 베를린 남동부 지역에서는 멀리서 첫 교전이 들리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전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평선에는 연기 기둥이 보였고 때때로 부상당하거나 후퇴하는 병사들이 도착했다. 아무도 긴 포위가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다른 도시들의 경험은 붉은 군대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부 민간인들은 서쪽으로 도시를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대부분은 수단 부족이나 더 이상 기차나 안전한 길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머물렀다. 라디오 방송국들은 계속해서 클래식 음악과 단결의 메시지를 송출했다. 어조는 더욱 엄숙하고 절박해졌다. 공식 발표에서는 포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피했지만 이미 최후의 투쟁, 전면적인 저항, 영웅적인 방어와 같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언어는 심지어 소통을 담당하는 사람들조차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날이 갈수록 거리는 비어가기 시작했다. 공공 건물들은 모래주머니로 강화되었고 민방위 부대들은 새로운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승리를 믿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그동안 정권 내부에서는 고위 지휘관들이 더 이상 공통된 전략을 공유하지 않았다. 일부는 전면적인 방어를 여전히 확신했다. 다른 이들은 서방 세력과 협상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누구도 즉각적인 항복을 제안하지 않았다. 명령은 명확했다. 베를린은 결과에 관계없이 저항해야 했다. 연설, 공문, 군사 명령에서 반복되었던 그 지시는 끝이 곧 자신에게 닥칠 것임을 느끼기 시작한 도시의 벽들 사이로 메아리처럼 퍼져나갔다. 젤로, 베를린 전 최후의 방어. 1945년 4월 중순 붉은 군대는 베를린 외곽에 대한 직접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아직 주요 전장이 아니었지만 인근 지역들은 이미 포화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배치의 가장 전략적인 지점은 젤로브 다리였는데 이곳에서 소련군과 독일군 잔여 병력 간의 첫 대규모 충돌이 집중되었습니다. 평원 언덕, 늪지대가 가득한 이 지역의 지형은 병력과 차량의 이동을 어렵게 했으며 독일군은 이를 통해 며칠 더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독일군은 베를린에 도달하기 전에 마지막 자연 방어선임을 깨닫고 모든 가용 부대를 동원하여 이 길목을 지키려 했습니다. 국방군 부대, 일부 판저사단 잔여 병력, SS 분견대들이 징역을 막기 위해 집결했습니다.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저항하라. 방어병들은 임시 참회 진지를 구축했으며 나무와 고지대에 숨어 지형이 적의 포화로부터 어느 정도 엄폐를 제공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싸우던 많은 이들은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격 초기 며칠 동안 붉은 군대는 독일군의 전선을 약화시키기 위해 대규모 포탄과 로켓을 사용했습니다. 폭발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많은 인근 마을들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소련 사단들은 기갑 지원 없이는 진격하지 않았습니다. T-34 전차와 다른 중장갑 차량들이 종대를 이끌었고 그 뒤를 보병들이 측면으로 전개하며 따랐습니다. 엔진 소리와 폭발음은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렸고 하늘은 화재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젤로브 다리는 가장 격렬한 전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구조물은 강화되었고 혼성 보병 및 포병 부대에 의해 방어되었습니다. 소련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리를 건너려 시도했지만 시도할 때마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어병들은 징역을 막기 위해 유탄 발사기, 대전차 무기, 즉석 폭발물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소련군이 가장자리의 진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빠른 방역에 의해 격퇴되었습니다. 양측의 사상자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투는 베를린으로 향하는 다른 접근 지점들로 확산되었습니다. 동부와 남동부 교외에서 독일 전투 집단은 시골길로 흩어지는 소련 사단들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일부 독일군 부대는 숲이나 버려진 건물에서 매복을 즉석에서 준비하여 지형의 이점을 활용하여 진역을 늦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군 병력의 수는 압도적이었고 그들의 화력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주택들은 빠르게 점령되어 사격 지점으로 사용되었고 도로는 파괴된 차량의 잔해로 뒤덮였습니다. 소련군의 명령은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었다. 최고 사령부는 자원 보존보다 속도를 우선시했으며 이는 우회 기동 없는 정면 공격을 의미했다. 모든 교차로, 모든 작은 마을은 전투 지점으로 변모했다. 대부분의 민간인들은 대피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지하실에 숨어 있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독일군이 퇴각하거나 완전히 전멸할 때까지 전투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제펠로 다리는 마침내 돌파되었다. 소련군은 방어선을 일부 파괴하고 우측 측면을 포위한 후 회랑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일단 진지를 점령하자 더 많은 차량과 증원군이 동쪽에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지역에서 독일군 전선은 붕괴되었고 살아남은 병력은 베를린 내부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 시점에서 도시는 이미 일부 언덕에서 보였고 소련군 사령관들은 다음 단계가 시가지 내부에서 싸우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제펠로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독일군 부대들은 다른 접근로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다. 북쪽과 남서쪽으로 향하는 도로 또한 교전의 무대였다. 여러 경우에서 이는 독일군이 은폐된 위치에서 사격한 후 퇴각하는 짧은 충돌이었다. 일부 독일군 전차들은 나무들 사이에서 기습 공격을 가하여 무력화되기 전에 적 차량들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저항 행위는 전투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소련군의 진격을 몇 시간 지연시켰다. 인근 농촌 지역에서도 상황은 혼란스러웠다. 무질서한 병력들은 모순된 명령을 받는 동안 재편성하려 노력했다. 일부 야전 지휘관들은 이미 전사했으며 교체 병력은 경험이 없었다. 독일군 부대들의 사기는 불안정했다. 그들은 패배한 대의를 방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항복하거나 상급자들에게 처형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대규모 이탈을 막았다. 오직 일부 소규모 집단만이 순간의 혼란을 이용하여 즉석에서 만든 차량이나 도보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지형은 여전히 추가적인 장애물로 작용했다. 봄비가 들판을 흠뻑 적셔 전차와 포병의 이동을 어렵게 했다. 그러나 소련군은 가장 침수된 지점을 피하기 위해 경로를 조정하고 저항이 예상되지 않는 측면 전선으로 진격했다. 이는 독일군 방어선의 틈을 만들었고 이 틈은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해 빠르게 활용되었다. 며칠 만에 전투는 개활지에서 베를린의 첫 외곽 거리로 옮겨졌다. 베를린에 대한 포위망은 측면에서 좁혀지고 있었다. 남쪽에서 소련군 종대가 동쪽에서 오는 부대들과 합류하기 시작했으며 날마다 조여드는 고리를 형성했다. 독일군 지휘관들은 그들의 진지를 재편성하려 했지만 모든 시도는 폭격이나 새로운 공격으로 중단되었다. 전투는 더 이상 외곽에서만 벌어지지 않고 도시의 심장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구역은 새로운 전장이 될 것이었다. 살아있는 폐허 베를린의 시민지옥. 총성과 폭발이 수도의 심장부로 다가오면서 베를린 안에 남아있던 주민들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도시에서 살아남으려 애썼다. 거리는 잔해, 깨진 창문, 버려진 차량의 잔해로 뒤덮여 있었다. 전차는 운행을 멈췄고 수돗물은 일부 지점에만 겨우 도달했으며 전등은 잠시 깜빡이다가 완전히 사라지곤 했다. 일상생활은 음식을 찾고 폭격을 피하고 생존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되었다. 대부분의 성인 남성들은 전선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도시에 갇힌 인구는 주로 여성, 노인, 어린이로 구성되어 있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건물 지하실에 두려고 했으며 그곳에서 매트리스, 담요, 낡은 가구로 임시 대피소를 만들었다. 어떤 이들은 이웃들과 공간을 공유했고 어떤 이들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지 않고 전투 소리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총격에 대한 두려움은 식량과 의약품 부족으로 인한 절망감에 더해졌다. 노인들은 폭격맞은 집들의 잔해 사이를 이동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어떤 이들은 지팡이를 짚고 걸으며 넉마나 주워 모은 땔감으로 가득 찬 가방을 끌고 다녔다. 다른 이들은 파괴된 주택 안에 머물며 주변을 거의 드지 못하는 철제 난로 옆에 앉아 있었다. 여러 지역에서는 부서진 가구로 피운 모닥불 연기가 거리를 뒤덮어 도시에 끊임없이 타는 나무와 습기의 냄새를 풍겼다. 봄비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물은 파괴된 지붕을 통해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살고 있는 저층까지 스며들었다. 학교들은 몇 주 전부터 문을 닫았고 많은 건물들이 응급처치소나 시체 안치소로 바뀌었다. 어린아이들은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보며 며칠 동안 말없이 지냈다. 방공호는 상대적인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그곳은 어둡고 축축하며 악취가 났지만 이웃들 전체가 모여 소식을 기다리거나 단순히 시간을 세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일정한 일상을 유지하려 했다. 정해진 시간에 촛불을 켰고 여러 명이 빵 조각을 나누어 먹었으며 누군가는 구출된 책 페이지를 소리내어 읽었다. 하지만 긴장감은 끊이지 않았다. 가까운 곳에서 폭발음이 들릴 때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고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안아주었으며 노인들은 벽이 버텨주기를 바라며 침묵을 지켰다. 공원과 광장에서는 풀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토끼나 닭에게 먹이를 주거나 심지어 물을 드는 대체제로 쓰기 위해 모든 것을 뽑아냈다. 분수대는 말라 있었고 나무들은 절반쯤 잘려 있었다. 어떤 이들은 도시 수로에서 낚시를 시도했지만 대부분은 쓰레기, 금속잔해, 오염된 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비록 몇 분 동안이라도 대피소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정부 청사, 즉 부처, 공공기관 또는 변경 같은 건물들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곳이 부상당한 군인들이나 집 없는 난민들 또는 피난처를 찾는 집단들에 의해 점거되었습니다. 지하실은 커튼이나 담요로 나누어 가족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지하실에서는 즉석 아궁이로 요리를 했는데 자루에 담아 가져온 수치나 문에서 뜯어낸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음식 냄새는 더러운 옷, 쌓인 땀, 그리고 넘쳐 흐르는 변소 냄새와 섞였습니다. 위생 상태는 최악이었고 이는 감염병 확산을 가속화했습니다. 많은 지역에는 단순히 권위가 없었습니다. 결정은 이웃들 사이에서 또는 무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약탈은 흔했지만 많은 집에는 이미 제공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부 집단은 강도를 막기 위해 순찰대를 조직하려 했지만 전반적인 절망감에 의해 빠르게 압도당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두려움이 더 이상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혼돈으로부터도 왔습니다. 일부 구역에는 여전히 열린 교회들이 남아 있었지만 종교의식은 산발적이었습니다. 어떤 교구 신부들은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위안을 주었고 다른 이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의자들 사이에서 잠을 자도록 허락했습니다. 벽에는 가족을 위한 메시지나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적힌 종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몇 안 되는 활성 전화선은 군사용으로 예약되어 있었고 우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망자 수는 끊임없이 증가했습니다. 시신들은 정원 안뜰 또는 가능할 경우 무너진 묘지에 묻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파괴된 건물 안에 시트나 담요로 덮인 채 쌓여 있었습니다. 위생 담당자들은 시신들을 판지에 이름을 써서 표시하려 했지만 바람, 비 또는 쥐들이 모든 것을 쓸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상황은 이미 어떤 기준도 넘어섰습니다. 폭발 사이의 침묵이 가장 불안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아이의 울음소리 또는 고통받는 사람의 가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시는 폐허, 연기, 굶주림, 그리고 두려움에 뒤섞인 곳이 되었고 하루하루가 많은 주민들에게는 마지막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괴 속에서도 도움, 연대, 그리고 조용한 저항의 몸짓은 계속되었지만 아무도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SS의 빌헬름 슈트라세 저항. 독일 수도 내의 전투는 4월 26일부터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소규모 공격대로 나뉜 붉은 군대 부대들은 좁은 거리를 따라 진격하며 즉석 바리케이드, 영이 나는 폐허, 그리고 지하에 숨어있는 전투원들로 가득 찬 터널을 헤치고 나아갔다. 외곽 지역의 교정와는 달리
여기서는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수류탄, 화염 방사기, 그리고 뚫린 벽을 통한 사격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공세보다 흔했다. 베를린 지하철은 이동 경로로 전환되어 주요 전장 중 하나가 되었다. 슈타트미테와 프리드리히 슈트라세 같은 일부 역들은 마지막 국민 돌격대 중대들의 집결 지점으로 사용되었다. 노인, 청소년,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 지역 방어 부대들은 적절한 경험이나 훈련 없이 전선에 투입되었다. 실제로 그들은 소련군의 공격에 휩쓸리기 전에 겨우 진지를 유지할 수 있을 뿐이었다. 소련군은 또한 지하철 터널을 측면 공격 경로로 활용했다. 여러 경우에 그들은 행정 건물이나 중심부 근처 광장 안으로 갑자기 나타났다. 이를 통해 그들은 거리마다 돌파할 필요 없이 일부 저항 거점을 포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술은 정부 구역에서 여전히 저항하던 여러 친위대 부대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들 부대는 지하층, 은신처, 그리고 반쯤 파괴된 건물에서 싸우며 권력의 핵심 부로의 최종 진입을 지연시키려 애썼다. 가장 상징적인 지점 중 하나는 국회의사당 공격이었다. 건물은 사실상 텅 비어 있었고 이전 폭격으로 손상되었지만 정치적 도덕적 트로피를 상징했다. 카메라맨과 선전 장교들을 동반한 붉은 군대, 여러 중대가 점령에 참여했다. 건물 꼭대기에 깃발을 개양하는 병사들의 모습은 제3제국의 시각적인 종말을 알렸다. 내부의 상황은 지옥 같았다. 완전한 어둠, 시체로 가득 찬 복도, 그리고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의 전투. 일부 구역은 불타고 있었고 다른 구역은 파괴된 배수 시스템의 오수로 침수되었다. 중심부 내의 전투는 정부 부처, 경찰서, 당사 등 주변 건물들로 확산되었다. 이들 중 다수에서 방어는 조정 없이 싸우는 소규모 부대들의 손에 맡겨졌다. 여러 전선에서의 동시 공격으로 소련군의 압박은 시간마다 증가했다. 양측의 사상자는 매우 높았다. 계단, 내부 안뜰, 사무실 내에서 전투가 보고되었고 벽과 천장 사이로 길을 열기 위해 폭발물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국민돌격대는 이 마지막 날들에 거의 완전히 해체되었다. 중화기나 병참 지원 없이 그들의 대원들은 T-34 전차와 로켓 발사기에 맞서 버틸 수 없었다. 많은 이들이 터무니없는 명령과 이미 통제 불능인 상황 속에서 총 한 발 쏘지 못하고 죽었다. 생존자들은 지하로 후퇴하거나 변장하거나 개별적으로 항복하려 했다. 일부 집단은 제복을 입은 채 붙잡히자 소련군에 의해 직접 처형되었다. 친위대는 한편으로 광적인 규율과 절망이 뒤섞인 채 저항했다. 일부 분견대는 지하 통로를 이용하여 적군을 기습 공격했다. 다른 이들은 공공건물을 임시 요새로 전환했다. 특히 비렐름 슈트라세 지역은 고위 사령부에 여러 벙커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치열한 전투의 요점이 되었다. 29일의 마지막 시간들과 30일 아침은 끊임없는 폭발, 근거리 사격, 그리고 도시의 하늘을 뒤덮은 연기 기둥으로 특징지어졌다. 4월 30일 소련군이 이미 도심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을 때 불타거나 무너지는 건물에서 고립된 저항의 거점이 발견되었다. 일부 경우 방어자들은 항복하기보다는 잔해 밑에서 죽기를 선호했다. 베를린 전투는 그 결말에 다다르고 있었고 도시 중심부는 폐허와 잿더미 속에서 겨우 그림자에 불과했다. 벙커, 나치 정권의 마지막 장면. 4월의 마지막 날들 총리 관저 아래의 지하 공간은 나치 정권의 종착점이 되었다. 그곳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소련군이 베를린을 완전히 포위하는 동안 4월 20일에서 4월 30일 사이에 가장 가까운 협력자들과 함께 머물렀다. 통신은 불규칙해졌고 벙커 안에는 끊임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몰락이 임박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히틀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지도실이나 개인 집무실에서 보냈다. 마지막 만남에서 그는 전선에서 여전히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령관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대부분은 이미 고립되거나 후퇴하고 있었다. 에바 브라운은 그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10년도 더 전에 만났지만 그들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공식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바로 그 마지막 날들이었다. 개인 비서인 마르틴 보어만은 벙커 내의 일상과 의전을 유지했다. 그와 함께 요제프 괴벨스, 그의 아내 마그다, 타이피스트 트라우들 융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측근들의 다른 직원들이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알고 있었다.
대화는 항복, 도피 또는 최후의 저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히틀러는 어떠한 협상도 거부했다. 4월 29일 그는 정치적 지시와 분쟁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담은 선언문을 결합한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는 정확하게 구술되었고 적군 전선을 넘으려 시도한 여러 메신저에게 전달되었다. 한편 지하 공간 안에서는 다가올 일에 대비하고 있었다. 4월 30일 아침 히틀러는 베를린에 남아있던 군 지휘관들과 마지막 회의를 가졌다. 그는 자신의 계승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최종 임무를 분배했다. 같은 날 그는 에바 브라운과 함께 자신의 개인 방에 틀어박혔다. 얼마 후 여러 증인들은 그들의 시신이 함께 발견되어 총리 관저 정원으로 옮겨져 명백한 명령에 따라 소각되었다고 증언했다. 이 소식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즉시 퍼져나갔다. 일부는 도망치려 했고 다른 일부는 소련군의 진입을 기다렸다. 보어만은 총통의 서류와 개인 물품이 파괴되도록 조치를 취했다. 괴벨스와 그의 아내는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 자녀들과 함께 남기로 했다. 벙커 안의 분위기는 침묵과 억압으로 변했다. 융게는 몇 년 후 기계적인 일상과 억눌린 기대감의 혼합을 기억했다. 아무도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말하지 않았다. 불은 계속 켜져 있었지만 외부 세계는 더 이상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히틀러의 실종과 함께 정권의 지휘부는 종말을 맞았다. 남은 것은 상징적인 인물들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붕괴된 권력의 잔재들이었다. 결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졌고 소련군의 진입을 기다리는 것이 그곳에 남아있던 집단의 마지막 시간을 나타냈다. 드니츠 제독이 소련에 체포되는 것을 피하려는 시도들. 독일군의 마지막 부대들이 지도상의 여러 지점에서 포위되거나 고립된 후 제3제국의 최고 사령부는 두 전선 사이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피하고 소련 점령 하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항복할 수 있는 정치적 출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사망하기 직전 후계자로 지명했던 드니츠 제독은 소련을 제외한 선별적 항복을 바라며 미국과 영국에 직접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긴급 메시지에서 겨우 암시되었던 그 계획은 첫 순간부터 실패했습니다. 전투는 대륙의 여러 지역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발트해 일부 지역, 체코슬로바키아 일부, 그리고 노르웨이 북부에서도 여전히 산발적인 명령을 받은 독일군 병력이 활동 중이었습니다. 한편 랭스시에서는 독일 최고 사령부 대표들이 서방연합군 사령관들과 만나 유럽 전쟁을 종식시키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알프레드 요들 장군은 5월 6일에서 7일 밤에 서명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프랑스 영톤의 작은 지휘실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아이젠하워가 이끄는 미군 측은 다음 날을 공식적인 적대 행위 중단 날짜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소련 대표단은 그 행위가 분쟁의 공식적인 종결로 간주되는 것에 즉각적인 거부를 표명했습니다. 주코프 원수는 붉은 군대에 감독해 그리고 독일 최고사령부에 직접적인 입회해 베를린에서 행사를 반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5월 8일 밤에 빌헬름 카이텔은 다른 장교들과 함께 칼스호르스트 지역의 한 기술학교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곳은 소련군이 임시 본부를 설치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서명이 반복되었고 이번에는 독일 사령부가 어떠한 전선이나 부문에도 특별한 조건 없이 무조건적이고 전적인 항복을 인정하는 더 상세한 문서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의 항복 행위, 처음에는 랭스에서 그 다음에는 베를린에서는 유럽에서의 분쟁의 공식적인 종결을 알렸지만 그 후 며칠 동안 산발적인 사건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다뉴브 지역, 오스트리아의 농촌 지역 또는 체코슬로바키아 북부에 고립된 독일군 부대들은 정전 명령을 받지 못했거나 소련군의 손에 넘어갈까 두려워 며칠 더 전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한 경우 많은 지역 지휘관들은 엘베강 전선을 넘어갈 수 있었을 때 영국군이나 미군에 직접 항복하여 붉은 군대에게 포로로 잡히는 것을 피했습니다. 조들과 카이텔은 독일군 지휘부의 마지막 시간 동안 두 가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들은 눈에 띄게 지쳐 있었고 가능한 한 빨리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더욱 외교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반면 카이텔은 비록 더 이상 사건에 영향을 미칠 실질적인 능력은 없었지만 평생 그의 경력을 특징지었던 군사적 규율에 충실하며 강직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전쟁 중 역할 때문에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베를린에서 탈출한 SS 잔당이나 완전히 배치되지 못했던 베어볼프 웨어볼프 부대와 같이 알프스나 삼림지대에서 여전히 활동하던 자율무장 단체들도 항복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독일 장교와 현지 연합군 지휘관 간의 즉석 협상을 통해 항복이 이루어졌으며 중앙당국의 참여는 없었습니다. 제3제국의 항복은 실제로는 5월 1일과 5월 11일 사이에 구체화된 부분적 항복의 연속이었으며 각 항복은 해당 지역의 조건과 관련된 전투 전선에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랭스 레임스와 베를린에서 서명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문서는 대륙의 상당 부분을 황폐화시킨 전쟁의 종식을 확증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남았습니다. 소련 승리의 또 다른 얼굴. 소련군 부대가 베를린 중심부로 진입했을 때 전쟁은 이미 끝났지만 혼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권 붕괴 후 처음 며칠은 군사적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 폭력의 물결로 특징지어졌습니다. 패배한 도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명확한 지시를 받지 못한 수천 명의 붉은 군대 병사들은 충동적으로 행동했고 빠르게 걷잡을 수 없는 복수심에 휩싸였습니다. 거리와 폐허가 된 건물에서는 약탈, 가택, 무단 침입, 그리고 점령의 시작을 알리는 전반적인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 당국은 나중에 질서를 잡으려 했지만 처음 몇 시간과 며칠 동안은 발생하는 일을 억제할 수 있는 통합된 지휘 체계가 없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대규모 공격은 독일과 소련 양측의 의료 보고서와 개인 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일부 붉은 군대 장교들은 그러한 행위를 막으려 노력했지만 다른 이들은 나치즘의 상징이었던 도시에 대한 응징의 일부로 이를 용인하거나 심지어 정당화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하실, 교회에 피신하거나 시신들 사이에 섞이려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점령 단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한 채 도시에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 공포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일부 소련군 부대는 남아있는 가족들을 내쫓으며 주택 전체를 징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탈은 개인 물품부터 산업기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히 파괴된 건물만이 온전했습니다. 라디오는 연결이 끊기고 전화는 감청되었으며 민간 통신 시스템은 소련의 통제에 놓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첫 번째 정치 및 행정 점령 구조가 가동되었습니다. 모스크바가 임명한 코미사르들은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여전히 서 있던 경찰서와 공공건물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식이 배포되고 재고 목록이 요구되었으며 체계적인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서쪽으로 도피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변화는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만에 폐쇄된 학교들은 정치 장교들에 의해 검사되었고 인쇄소는 소련 대표들의 감독해 놓였으며 이전 나치당 건물들은 새로운 통제 구조에 할당되었습니다. 낫과 망치 깃발은 도시의 일부 주요 지점에 휘날렸고 혼합 순찰대는 구역별로 할당된 지역을 순회했습니다. 소련 행정구역은 명확하게 표시되고 감시되었으며 서방 구역으로 넘어가려는 모든 시도는 즉각적인 구금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많은 베를린 시민들은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며 서류를 제출하고 거리를 청소하며 임시 인구조사에 협력하는 등 새로운 주둔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예전 이웃에게 발각되거나 이전 정권과 관련된 소지품 때문에 고발당할까 두려워 며칠 동안 아무와도 접촉하지 않고 은둔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만이 그나마 큰 압박 없이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 그들 또한 모든 거리에서 느껴지던 긴장감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습니다. 종교 시설들은 그 당시 직접적인 목표물은 아니었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일부 성직자들은 보호를 제공하거나 독일어를 하지 못하는 소련군 장교들과의 중재를 도왔습니다. 종소리는 멈추었고 종교의식은 중단되었으며 많은 사원들은 집결지, 식량 배급소 또는 임시 은신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련군은 다른 서사 내러티브를 함께 가져왔습니다. 전단지, 확성기, 광장 연설 등은 붉은 군대를 해방군으로 묘사했습니다. 비록 그 메시지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통했지만 대다수는 의심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공식적인 연설과 거리에서 벌어지는 일 사이의 대조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베를린에서의 소련군 주둔은 전쟁의 끝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통제되고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열망과는 거리가 먼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동방으로부터의 도피, 붕괴의 또 다른 전선. 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서쪽으로 무질서한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탈출이 아니라 소련군의 임박한 징역에 맞선 필사적인 도피였습니다. 끌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짐을 든 온 가족들이 시골길, 비포장도로, 붕괴된 기찻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전선의 어떤 교차로에서 갇히게 될지 모른 채 집을 떠났습니다. 대부분은 지도도 명확한 정보도 없이 소문에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아가는 방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평시에는 질서의 상징이었던 기차는 임시 피난처로 변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시간 또는 심지어 며칠 동안 서서 이동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화물칸은 폭격으로 파괴된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일부 경우 기관차는 도중에 고립되어 승객들은 눈 덮인 구간이나 표지판 없는 길을 걸어서 계속 가야 했습니다. 기관사들은 항상 최종 목적지를 명확히 알지 못했고 강역은 불확실한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지거나 가로채이거나 단순히 멈춰서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육로로 이동하는 난민 행렬은 훨씬 더 취약했습니다. 추위, 육체적 피로, 식량 부족은 끊임없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말이 끄는 수레, 짐을 실은 자전거, 손수레, 심지어 임시 썰매까지 버려진 군용수레와 파괴된 차량의 잔해와 뒤섞였습니다. 노인, 임산부, 맨발의 아이들, 비무장 해제된 군인들이 포함된 자발적인 무리들이 형성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며칠 내내 먼 거리를 이동하며 파괴된 마을이나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들판을 가로질렀습니다. 전투 지역을 벗어나도 폭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약탈, 무장 강도단의 공격, 그리고 난민 집단 내에서의 절도 사건이 빈번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식량을 나누어 조직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대부분은 낯설고 무방비 상태의 환경에 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연합군 통제 지역에 도착하자 이재민들은 군 당국이 설정한 집결지로 재배치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임시 접수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옛 창고, 경납고, 역군내 또는 재활용된 천막과 나무로 세워진 캠프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임시 수용소는 신원을 등록하고 숨어있는 잠재적 전투원들을 걸러내며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을 만한 곳으로 그들을 보낼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이들이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채 그 시설에서 몇 주 또는 몇 달을 보냈습니다. 수용소의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사전 계획은 없었습니다. 시설에는 침대, 담요, 의료 서비스 및 충분한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식수 공급은 부족했고 화장실은 넘쳐났으며 호흡기 또는 장질환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일부 난민은 어떤 목적지로 배정되기도 전에 사망했으며 다른 이들은 공간 부족으로 동쪽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나온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체념과 당혹감의 복합적인 모습을 그려냅니다. 나중에 재회할 희망을 품고 문서, 가족사진 또는 친척의 편지를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녀, 배우자 또는 부모의 행방에 대한 소식 없이 그저 침묵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불확실성은 자국에서 이재민이 되었다는 좌절감과 뒤섞였습니다. 난민들이 받은 대우는 지역과 담당 군 지휘부에 따라 달랐다. 일부 지역에서는 연합군 당국이 인도주의 단체들과 협력하려 했으나 자원이 제한적이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행정적 부담, 심지어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되기도 했는데 특히 그들이 분쟁 중 자신의 출신이나 활동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그러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재정착 경로가 정해지기 시작했다. 일부는 청소 및 재건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반쯤 파괴된 마을로 옮겨졌다. 다른 이들은 농업 노동력이 필요한 시골 지역으로 보내졌다. 그러나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확신 없이 관료적 혼란 속에 갇혀 있었다. 빈주택에 배정되기 위한 대기자 명단은 길었고 많은 사람들이 공식 허가 없이 임시 건물을 점거하게 되었다. 여정 중에 헤어진 가족들은 재회하기가 극히 드물었다. 통신 시스템은 불안정했고 수색 사무소는 업무를 감당하지 못했으며
대피 열차는 정해진 노선을 따르지 않았다. 손으로 쓴 포스터, 역에 남겨진 쪽지, 교회 벽에 붙은 메시지 등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려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이러한 대규모 이주는 전후 독일 사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신체적, 정신적 외상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출신, 국적, 혼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록 없이 남겨졌기 때문이다. 정치적 국경이 변하고 있었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규칙, 새로운 언어, 그리고 많은 경우 패배한 쪽에서 온 모든 것을 불신하는 새로운 당국에 적응해야 했다. 그 불확실한 여정의 끝에서 난민 중 오직 일부만이 어떤 곳에 통합될 수 있었다. 다른 이들에게는 폐허, 서류, 그리고 결코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 사이에 갇히는 것이 운명이었다. 패자들, 처형, 이송,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수용소. 전투가 잦아들자 아직 제복을 입고 있던 독일군은 포위되거나 항복하거나 무질서한 대열 속에서 저지당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중재자도 명확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구금되었습니다. 싸움을 계속하려는 어떤 시도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완전한 집단은 시골길, 다리, 역 또는 강가에서 저항 없이 항복했습니다. SS나 기갑사단과 같은 정예부대 휘장을 달고 있던 사람들은 즉시 나머지와 분리되었습니다. 초기 기록은 많은 경우 단순한 손으로 쓴 목록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소련 장교들은 임시방편으로 구한 종이에 기록했고 다른 이들은 도로에서 직접 그들을 신문했습니다. 무기는 압수되었고 병사들은 벨트, 휘장, 지도, 개인 소지품을 넘겨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치적 또는 종교적 상징이 있는 문신이나 당 조직과 연관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옷을 벗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소련 지휘하의 특정 지역에서 포로 집단은 정식 센터로 이송되지 않고 마당, 황무지 또는 경납고에 구금되었습니다. 일부는 독일 침공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한 보복으로 재판 없이 현장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항상 명확한 지휘 계통을 따르지 않았고 이전 해에 가족이나 동료를 잃은 병사들의 즉각적인 충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민간인 학대나 전쟁 범죄에 가담했다는 최소한의 의심만으로도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힌 많은 독일 장교들은 나머지와 분리되어 장기간 신문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보복을 피하기 위해 협상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탈영병, 정보원 또는 점령된 도시에서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본 민간인에 의해 발각되었습니다. 단일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금자들이 이송을 위해 표시되었고 다른 경우에는 첫 몇 시간 후에 제거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병들은 행군 대열로 나뉘었습니다. 모이는 장소로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50명에서 100명 사이, 때로는 그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된 집단이 조직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진 중에 탈출하려 하거나 단순히 멈추려는 어떤 시도라도 즉각적인 폭력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총격, 탈진 또는 여정 중 가해진 구타로 인해 이송 중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이들은 버려지거나 그 자리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집결지에 모이자 포로들은 다시 세워지고 지역별 또는 출신 부대별로 분리되었습니다. 러시아어를 구사하거나 협력 의사를 보인 사람들에게는 차등 대우가 제공되었지만 이러한 특권은 상대적이었고 각 파견대에 따라 달랐습니다. 전쟁 후 수집된 여러 증언에서 병사들은 인원 점검 중에 구타당하고 벌로 참호를 파거나 맨손으로 파괴된 지역을 청소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동쪽으로의 강제 이송은 베를린 함락과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수백 명의 포로가 실린 기차가 조직되었습니다. 첫 며칠 동안 담요나 음식은 제공되지 않았고 객차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한 이송을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의 전조로 묘사했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재배치인지, 노동센터로의 이송인지, 아니면 직접 처형될 장소로 가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호송되는 무장 경비병들과 개들에 의해 맞이되었습니다. 군인들은 뛰어서 내려와 말없이 줄을 서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개머리판으로 맞거나 바닥에 끌려다녔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전투원으로 간주되지 않고 가용한 노동력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멀리 떨어진 지역의 광산, 도로 건설 현장 또는 농업 작업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후의 증언들은 명확한 기한이 없는 불투명한 구조에 대해 말합니다.
일부 수감자들은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집단 처벌의 일환으로 구금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보낼 수 없었고 그들의 이름은 외교 기록에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지역 민간인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지만 대부분은 경비병들이 배급하는 최소한의 식량에만 의존했으며 그마저도 처벌이나 단순한 과실로 인해 종종 줄어들었습니다. 수용소 내에서의 처벌은 빈번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거나 빵 조각을 훔치거나 감시자를 똑바로 쳐다보는 행위로 인해 처벌받았습니다. 내부 논리는 불문율에 따랐습니다. 청문회나 변호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일부 수용소에서는 임시법정이 설치되어 특정 수감자들이 다른 수감자들에 대해 증언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이는 끊임없는 불신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은 일부 장교들은 자신들의 회고록에서 육체적 폭력보다 가장 어려운 것은 고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외부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몇 달을 보냈고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는지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살아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명은 숨겨진 종이 조각의 일기를 쓰기로 선택하여 날짜, 이름, 장소를 기록했고 언젠가 누군가가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재구성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수천 명의 독일군 병사들이 분쟁이 끝날 무렵 겪었던 이 운명은 단일한 명령의 결과가 아니라 복수, 분노 또는 순수한 억압적 관성에 의해 동기부여된 단편적인 결정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대부분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전쟁의 끝은 막사, 철조망,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었던 기억들 사이에서 끝없는 기다림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